남편을 묻은 지 20해가 넘었다고 믿었다. 영정 앞에서 아이 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절을 했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새웠다. 관은 끝내 열지 못했다. 사고가 너무 심해서 차마 못 본다는 말에 나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내야 산 사람이 산다고 그렇게 내 심장을 눌러가며 버텼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 우편함에 꽂힌 등기 한 통이 내 20해를 통째로 뒤집어 엎었다. 혼인신고 불수리 안내. 발신인은 서울의 한 구청이었다.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손끝이 먼저 얼어붙었다. 박동진. 내 남편 이름이었다. 이미 장례까지 치른, 그래서 내가 제삿날마다 밥 한 공기를 더 올리던 그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옆엔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청인 박동진, 상대방 윤미라. 사유는 중혼. 기존 배우자 존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았다. 내 귀에서는 오래전 장례식장에서 울리던 목탁 소리만 되살아났다. 20해 동안 내가 남편의 영정이라 믿고 절해온 그 사진이 갑자기 내 얼굴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저녁 밥을 태웠다. 된장국엔 소금을 2번 넣었다. 함께 사는 큰아들 준호가 엄마,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을 때도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식탁 위에 밀어놓았다. 준호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별걸 다 하네. 그런데 이름을 다시 읽고 주소를 다시 보고 끝 문장의 담당자. 직통 번호까지 확인하던 준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며느리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녀는 분위기를 눈치 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제야 입술을 떼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해? 준호는 당장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공무원은 아주 사무적으로 말했다. 서류는 실제 접수건 때문에 발송된 것이 맞고 전산상 박동진은 현재 사망 처리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관계 등록 부상 배우자는 한경숙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니 다른 혼인신고가 들어오자 불수리 안내가 기존 배우자 주소지로 발송된 것이라고 했다. 사망 처리되어 있지 않다. 나는 담당자에게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아니, 그럼 내가 20해 전에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했다는 건 뭐죠? 장례식도 치렀고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조문했어요.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얼굴로 서류를 다시 넘기더니 당시 실종 관련 사실 확인서만 접수돼 있을 뿐 최종 사망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누군가가 중간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않았거나 애초에 사망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때 시동생이 형수는 애들만 챙겨요. 서류는 우리가 할게요. 하며 내 손에서 인감도장을 가져갔던 장면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 한가운데 박혔다. 나는 장례를 치렀고 제사를 지냈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사고로 떠났다고 말하며 살아왔는데 나라 서류엔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20해 전 장례식 장면이 자꾸 되감겼다. 남편은 항구 근처 냉동창고에서 일했다. 어느 겨울 새벽 창고 화재가 났다. 시동생이 헐레벌떡 달려와 형이 못 나왔다고 했다. 경찰 조사도 있었다고 했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형 점퍼와 시계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게 있었다. 시신은 훼손이 심해서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서류 처리도 시동생과 시아버지가 대부분 맡았다. 그때 나는 39이었다. 위엔 고등학생 아들, 아래엔 중학생 딸. 눈앞이 캄캄해 서류를 따질 정신도 없었다. 다만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장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20해 동안 나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욕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 원망마저 삼켰다. 그 사람이 살아만 있었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철들진 않았을 텐데. 준호는 대학도 포기하고 군대 다녀오자마자 공장에 취직했다. 딸 서연은 등록금 모으겠다고 휴학을 2번이나 했다. 나는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서 당신이 너무 빨리 갔다고 울다가도 아침이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얼굴을 씻었다.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준호와 함께 구청으로 갔다. 담당자는 종이 뭉치를 꺼내 보여줬다. 접수인은 윤미라.
신청일은 사흘 전. 신랑 측 신분증 사본과 인감, 주민등록 초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주민등록증은 오래돼 빛이 바랬지만 분명 박동진이었다. 젊은 시절보다 늙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눈매를 나는 틀릴 수 없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은 아니었다. 늙어 있었다. 살아서 늙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손을 떨었다. 담당자는 놀라서 물을 가져왔지만 나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입안 가득 철 냄새만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운전대를 세게 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 앞에 다 와서야 낮게 말했다. 엄마, 혹시 아버지 쪽에서 이상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어? 그 말에 오히려 내가 물었다. 너는 뭘 아는 것처럼 왜 그러냐?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털어놨다. 몇 년 전, 그러니까 내가 허리 수술을 받던 해 겨울이었다. 준호 앞으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가 한 번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메모지엔 미안하다. 내 엄마 병원비에 보태라는 글만 적혀 있었다. 그 필체가 이상하게 낯익었지만 죽은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미친 짓 같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차문을 열고 내릴 힘도 잃었다. 남편은 살아있었고 우리 사는 꼴을 멀리서 보고 있었고 내가 수술대에 올랐을 때 고작 봉투 하나 보내는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는 말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딸 서연도 집으로 불렀다. 서연은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서류 사진을 보자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런데 서연은 내 예상을 깨고 엉뚱한 말을 했다. 엄마 사실 나도 한 번 봤어. 10년 전이었다. 서연이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일할 때 계산대 건너편에서 어떤 노인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더라는 것이다. 불쾌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람이 계산을 마친 뒤 계산대에 봉지 하나를 두고 갔다. 안엔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머리핀 세트와 감기약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다. 감기 조심해라. 아버지가. 그때 서연은 장난이라 생각했고 너무 소름이 끼쳐 매장 관리자에게 바로 버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노인이 사진 속 남자와 닮았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 기가 차서 울음도 막혔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끔찍했지만 아이들 곁을 맴돌며 차마 나타나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한 그 비겁한 방식이 더 참혹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시동생을 찾아갔다. 그는 지금도 고향 읍내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 반갑게 맞으려던 시동생은 내가 구청 서류를 꺼내는 순간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물었다. 형님, 동진 씨 안 죽었지? 시동생의 입술이 떨렸다. 처음엔 형수, 그게 무슨 하며 잡아떼려 했다. 나는 서류를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장례까지 치르게 해놓고 살아있는 형 이름으로 혼인신고서가 날아왔어. 이제도 거짓말할래? 시동생은 끝내 주저앉았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그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이 정말로 속았다는 걸. 진실은 이랬다. 그 무렵 남편은 공장 일만으로는 돈이 안 되자 친구 보증을 섰고 거기에 사채까지 끌었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이들 학교 앞을 어슬렁거리자 남편은 겁을 먹었다. 마침 냉동창고 화재가 났고 그 혼란 속에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가 한 명 있었다. 시동생과 남편은 그 틈을 타 남편이 죽은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가족 앞으로 올 빚 독촉을 끊고 보험금과 퇴직금 일부를 정리해 새로 도망칠 시간을 벌려 했다는 것이다. 시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애들만은 살려야 했다는 게 그들의 변명이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살려야 했다고? 누구를? 남편 하나 살리자고. 아내와 자식들은 죽은 사람 곁에 묶어놓은 채 평생 상복 같은 세월을 살게 만들어 놓고? 그럼 그동안 난 뭐였어?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낮게 나올 줄 나도 몰랐다. 시동생은 고개를 박은 채 말했다. 형이 처음엔 돈 정리되면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지방에서 일 시작하고 또 몸이 다치고 그러다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시간이 길어졌어요. 형수한테 이제 와서 어떻게 나오냐고 매번 겁을 냈어요. 저도 여러 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시동생 뺨을 때렸다.
스무해를 눌러 살았던 손바닥 소리가 가게 안에 메아리 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세월이 내 손바닥보다 훨씬 컸다. 며칠 후 구청 담당자를 통해 윤미라라는 여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법적으로 기존 배우자인 내가 확인을 원하면 상대방도 사실관계를 설명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수학이 넘어 여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간병인이라고 소개했다. 박동진은 지금 충남의 한 요양병원에 있고 작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반신이 불편해졌다고 했다. 자신은 그의 병실을 오래 돌보다 혼인신고를 하려 했고 남자는 아내와는 오래전에 정리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접수 후 구청에서 중혼 통보가 오자 그제야 남자가 몇십 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을 울면서 털어놨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병원 이름이 적힌 메모를 쳐다보기만 했다.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 아프기까지 하다니. 하늘이 참 묘했다. 내가 분노로 잠을 설쳐온 세월 동안 그는 이름을 숨긴 채 늙어갔고 이제 와 몸이 무너지자 뒤늦게 진실 앞에 끌려 나온 셈이었다. 준호와 서연은 내게 가지 말라고 했다.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자는 게 아이들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스무해 동안 내 삶을 흔든 사람이 어떤 얼굴로 숨을 쉬고 있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게서 뭘 더 빼앗으려 했는지.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건 내가 보고 끝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도 끝낼 수 있어. 병원 병실에서 남편을 본 순간 나는 알아보면서도 잠시 못 알아봤다. 기억 속 그는 늘 어깨가 넓고 말수가 적은 사내였는데 침대 위에 놓이는 한쪽 얼굴이 비뚤어져 있었고 팔은 축 늘어져 있었다. 눈만이 옛날 그대로였다. 나를 보는 순간 그 눈이 새까맣게 흔들렸다. 그리고 입가가 덜덜 떨렸다. 경수가. 그 목소리를 듣자 오히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다. 스무해를 갈아 넣은 미움의 대상이 이렇게 초라한 병실 침대 위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의자도 당기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나한텐 그 이름 부를 자격 없어.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을 보자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오래전에 끝난 사람을 확인하러 온 증인이었다. 왜 그랬어? 남편은 한참 숨을 골랐다. 처음엔 애들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겁이 났고 자신이 죽어야 가족이 산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 뒤엔 차마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면서도 너무 면목이 없어서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고 했다.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기대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리할 생각까지는 못했고 자신도 내가 아직 배우자로 남아있을 줄 몰랐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새었다. 당신은 20해 동안 모른 척 살았고 나는 20해 동안 과부로 살았어. 당신이 차마 못 왔다고? 난 한 번이라도 온다고 믿고 산 적 없어. 죽었다고 믿었으니까. 남편은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그러나 나는 그 눈물에 넘어가지 않았다. 내 울음은 이미 시장 바닥에서, 병원 복도에서, 딸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다 말라버렸다.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아이들 키웠다. 준호는 대학 포기했고 서연은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매년 절했다. 네가 몰래 보고 간 봉투와 머리핀 따위로 아버지 노릇한 줄 알았어? 미안하단 말 한 줄이 세월을 갚아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병실 안엔 산소 발생기 소리만 울렸다. 한참 뒤 그가 겨우 말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 언젠가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당신을 위해 하진 않아. 나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가족관계 정리와 사실 확인을 위한 소송 서류, 그리고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 작성한 각서 초안이었다. 당신이 허위로 사망한 것처럼 꾸민 일, 그동안 가족에게 사실을 숨긴 일,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시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인해.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비겁하지 마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다. 펜을 쥐는 손끝이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걸 가만히 바라봤다. 20해 전 장례식장에서는 그의 관뚜껑을 내가 닫았지만 오늘은 서류 위에 그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찍히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남편이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내 젊음이 너무 억울해서였다.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이를 악물고 버틴 세월,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밤들, 명절이면 텅 빈 자리에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며 스스로를 달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남편 사진을 액자에서 꺼냈다. 20회 동안 장롱 위에 올려두었던 사진이었다. 처음엔 버릴까 했다. 하지만 끝내 찢지는 못했다. 대신 액자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도망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더는 거실 한가운데 둘 이유가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설명을 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내 입으로 그 말을 꺼냈다.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저를 버린 겁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깊은데 박혀있던 돌 하나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가 남아있었던 만큼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더는 그 거짓말 안에 갇혀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서류 설명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다. 며칠 후 아이들을 모두 불러 사실을 정리해 말했다. 준호는 끝까지 이를 갈았고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내 손을 잡았다. 며느리는 내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어머니 이제라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20회 동안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불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남편은 자신의 허위 실종과 가족 기망 사실을 문서로 인정했고 혼인관계 정리에도 동의했다. 윤미라라는 여자는 내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 여자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도 결국 어떤 거짓말 속에 끌려 들어온 사람이었다. 내 분노는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다. 살아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죽은 사람 뒤에 숨긴 비겁한 남자, 그리고 그 거짓을 가족의 이름으로 덮어버린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이 정리될수록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복수해서가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억울함보다 모르는 채 당한 시간이 더 사람을 병들게 한다. 나는 이제 적어도 내가 왜 그렇게 외롭고 왜 그렇게 오래 미워했는지를 알게 됐다. 그해 추석 전날 나는 처음으로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아침 일찍 혼자 바닷가로 갔다. 20회 전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던 그 항구였다.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했고 갈매기 소리만 멀리서 났다. 나는 준비해간 국화 한 송이를 물에 띄우려다 멈췄다. 죽은 사람을 위한 꽃은 아니었다. 그건 내 20회를 떠나보내는 꽃이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국화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벤치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이다. 당신 재산은 오늘로 끝이야. 대신 나도 오늘부터 다시 산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허리가 펴졌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미망인도 아닌 그냥 한경숙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봤다. 주름은 많았고 눈 밑은 꺼져 있었지만 그 얼굴은 처음으로 죽은 사람 곁에 묶여 있지 않았다. 며칠 뒤 우편함엔 또 다른 서류가 도착했다. 이번엔 혼인신고 불수리 안내가 아니었다. 법원의 송달봉투였다. 오래 묶여있던 관계를 끝내는 마지막 절차가 시작됐다는 통지였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예전 같으면 손이 떨렸겠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그렇게 배신당하고도 마음이 좀 풀리냐고. 나는 대답했다. 안 풀려. 다만 이제 더는 속지 않게 됐지. 그리고 그 말 뒤에 아주 조용히 하나를 더 덧붙였다. 죽은 줄 알고 산 세월보다 이제 살아있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식탁에 오래 머물렀다. 손녀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고 준호는 고기를 자르며 괜히 큰 소리로 농담을 했다. 서연은 내 접시에 쌈을 싸주었다. 나는 그 평범한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알았다. 20회 동안 장례를 치른 건 남편만이 아니었다. 나도 내 인생을 함께 묻어두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날아든 혼인신고서는 나를 다시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만든 마지막 초인종이었다.